예, 오늘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의 연설, 마지막 세 번째 연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중국은 적이 아닌 동반자입니다. 이 전문의 내용은 자주시보라는 언론사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적이 아닌 동반자 제프리 sak스 연설.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중립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공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 한다는 선전이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합시다. 이것은 이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같은 달 27일 날 젤렌스키는 조건 없이 러시아와 만나겠다고 밝혔고 28일 그리고 3월 3일과 3월 7일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구하지 않고 러시아는 침공 이전 수준으로 철수한다는 합의 초안까지 작성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미국과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의 개입이죠. 이런 개입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러시아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문들은, 어, 유효하지가 않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러시아 정보부에서의 여담으로 흘러나오는 거지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군사작전을 시작을 할 때 처음 했던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각지에 있었던 생화학 무기 공장들을 먼저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고 그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내로 생화학 무기를 날렸을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밝혀진 아직은 이게 정설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문서에 의한다면 그 어떤 비밀 문서죠. 우크라이나가 같은 해 2022년 3월 달에 러시아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비밀 문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토는 실제로 뭘까요? 나토는 미사일, 미 중앙정보국, 기타 모든 것을 갖춘 미국입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이 국경에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리오 그란데 강이나 카나다 국경에 군사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기겁할 뿐만 아니라 10분 안에 전쟁을 할 것입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이것이 시도했을 때 세계는 핵 아마게돈을 맞을 뻔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리오그란데 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흐리는 강이고, 그리고 예전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미국은 어, 그 미국이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전쟁까지 불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위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 주변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게 되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냐 이거죠. 만약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기의 주적이라고 여기는 중국 근처에도 많은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고 러시아 근처에도 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2002년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 통제 제재를 와해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통제 체제는 선제 공격을 차단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ABM 조약은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2년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인내심을 폭발시켰죠. 내가 나토 확장에 관해 설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핵무기 통제 체제의 파괴라는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2010년부터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지스 미사일 같은 경우나 에이타금스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고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지만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코앞에 미국의 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한 거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곳엔. 근데 거기는 그나마 우크라이나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흑해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내를 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나토가 동진해 오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를 하면서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었던 자치공화국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었던 거고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논의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할 권리가 있느냐였습니다. 2022년 1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미사일을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 미국의 모습입니다. 웃기죠? 자기네들은 깡패처럼 아무데나 뭘 해도 된다고 그것의 피해국들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깡패다. 예, 어쩔래? 이러는 거죠. 참 이게 그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아주 깡패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은 독일의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배치하려 합니다. 미국은 19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핵무기 통제 체제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은 러시아 주변에 핵무기를 갖다 놓으려는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죠. 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말. 젤렌스키가 전장 발발 7일 만에 중립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며 협상하자고 말했을 때 나는 모든 당사자와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협상이 시작되고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승인하고 라브로프가 제시한 문서가 튀르키예의 중재 아래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자세한 사항을 듣기 위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날아갔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합의에 도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4월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결정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보리스 존슨의 손에 여러분의 안보가 달려 있다니 신이시여. 그런데 키스 스타머 총리는 더 호전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보리스 존스, 키스 스타머는 모두 영국 총리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되면 러시아는 서지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서구에 있는 유럽들을 공격할 거라는 그런 또 프로파간다를 얘기를 하면서 서구의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전쟁을 또 한 번 부추기고 있죠.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 사실입니다. 보리스 존슨이 설명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방 패권이 위태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의 패권 말입니다. 미하엘과 나는 2022년 본 바티칸에서 한 전문가 집단과 만나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인명피해와 핵확산 위험, 전쟁의 패배가 예상되므로 지금 즉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사람은 미하엘 폰데어 슐렌부르크로서 유럽 의회 의원이고 이 강연을 주최한 인물입니다. 지금 제프리 삭스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가 작성한 문서에서 한 단어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서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쫓아낸 이후 약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냉소적이며 부패한 미국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돈은 훌륭하게 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대리전쟁입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의 전범 국가입니다. 제 주변의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코네티켓의 리처드 블루멘탈도 밋 롬니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산 지출입니다. 미국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어제로 돌아가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구상은 처음부터 러시아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주장했듯이 러시아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서 이렇게 보듯이 미국은 자기네들이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죠. 3,500억 불을 지원을 해줬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각종 무기와 그리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나토의 미군, 프랑스군, 그리고 폴란드군, 영국군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병들까지도 보냈고, 예. 그러면서 자신들이 쓴 돈을 통해서 러시아를 찔렀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인은 죽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들은 군사적인 공격과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원했고 거기에 러시아는 손들고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즉시 전시 경제 체제를 가동을 하면서 군대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군수물자들을 막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1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망자가 120에서 150만 명이 되고 부상자는 그거보다 약 2배 정도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이제 국가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피해서 도망을 갔고 또한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됐고 또한 광물이 많이 묻혔던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된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명무실한 국가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국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이죠. 이 한반도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미국인들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허세를 부려서 이길 거라고요. 러시아는 실제로 싸우지 않을 것이고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해폭 닦음 수단이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가 그들을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이마스가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에이테크스 F-16 전투기가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솔직히 나는 70년 동안 이 말을 들었습니다. 56년 전도는 반쯤 이해한 채로 들었죠. 그들은 매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미국의 안보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무역거래를 위해 다른 나라와 돈을 주고받기 편하게 만들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데 스위프트 제재를 당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금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하이마스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명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그 변수가 되지 못했고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타겟이 돼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스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떨어졌지만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죠. 에이테크스의 요격은 거의 다 대부분이 요격을 했습니다. 전자전
그리고 요격 미사일 등으로. 미국 무기는 러시아 무기에 비해서 너무 몇 세대가 뒤집니다. 여기에 얘기했던 뭐 전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중립을 지키고 미국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세요.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 자문으로 실적을 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내가 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친 우크라이나라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헨리 키신저의 유명한 격언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알죠? 유럽에도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근데 헨리 키신저는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죠. 예. 헨리 키신저도 아주 그 미국의 외교가로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쟁 광이고 어딜 가나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사신이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이 사람. 예. 근데 얼마 전에 죽었죠. 헨리 키신저도. 그 영혼은 좋은 곳에 못 갔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패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쟁을 끝내는데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이 전쟁을 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동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패배자를 붙잡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트럼프가 패배자를 붙잡고 싶지 않은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패배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평화 협상으로 구원받을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이 진행된다는 끔찍한 소식에 유럽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협상 개시가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예, 지금 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보게 되면 러시아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사우디 리야드에서 만났지만 그것은 일단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얘기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서 먼저 트럼프는 어, 어, 자신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전쟁하라고 준 겁니까? 여기서 미국의 유체이탈학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의 아주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나는 몇몇 유럽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는 키이우가 아닌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와 협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말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은 2월 24일 키이우에서 젤렌스키와 협의를 했다. 장난합니까? 여긴 유럽이잖아요.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고 20조 달러 규모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러시아의 주요 경제 무역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기 매우 적합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이 어떻게 노드 스트림을 폭파했는지 논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입니다. 강도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미국은 무자비하고 냉소적입니다. 물론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구걸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자비함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진정한 유럽 외교 정책을 펴세요. 미국은 할 수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노세한 바이든 때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며 필요한 곳에서는 손절할 것입니다. 세계에는 여러 전쟁이 지역이 있으며 중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럽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유럽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죠. 그리고 노드 스트림 1, 2도 미국 또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죠. 이 노드 스트림이 끊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하고 봤을 때 미국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를 유럽과 전 세계로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미국이라는 존재는 전쟁을 하나의 사업으로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당하고 누가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들의 속성이고 미국을 지배하는 자들인 금융 세력들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의 이익, 어떤 민중의 이익보다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것이죠. 트럼프도 그것에 충실한 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른 종류의 정치, 즉 강대국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러시아 혐오 외교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러시아 상황을 이해하고 유럽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미국이 유럽을 침략하는 것을 막을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군대를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말은 아니며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진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와 중간에서 만나 협상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나중에 전해주세요. 제발 미국 관리들을 유럽 수장으로 두지 마세요. 유럽 관리들을 임명하세요. 제발 유럽 외교 정책을 펴주세요. 유럽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함께 살게 될 테니 러시아와 협상해 주세요. 진짜 안보 문제가 있지만 허세와 러시아 혐오는 유럽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멍청한 미국의 모험에 유럽이 서명하고 나서 유럽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치어리더가 된 것입니다. 예, 제프리 삭스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미국과 유럽의 처한 상황, 어떻게 본다면 유럽에서의 연설이기 때문에 유럽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예, 어, 그리고 더 나가서 중국 문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30년 전에 중동에서 네타냐후에게 외교 정책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예,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나는 트럼프가 네타냐후 때문에 미국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민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타냐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으로 기소된 인물로 간주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1967년 6월 4일 당시의 국경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는 것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유럽이 중동과의 국경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국가 해법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미국의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유럽은 전 세계 180개국과 함께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반대하는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뿐입니다. 중동은 유럽이 큰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은 JCPOA와 이란에 대해 침묵했고, 유럽의 약 절반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두 국가 해법 거부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JCPOA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입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국제협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 또는 서아시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터키, 그러니까 트리키예를 통해서, 그리고, 흑해, 조지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해서 그 서아시아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거기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유럽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와 그리고 중동에서의 에너지를 유럽은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전략적으로 또는 전쟁 이런 것들도 유럽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데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꼬봉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외교 정책을 피고 있으니 어떻게 본다면 자승자박을 하고 있죠. 유럽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정부들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라고요. 예. 네타냐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유럽이 독자 외교 정책을 편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 정책을 되찾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유럽은 나머지 세계와 협력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적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지 대단한 성공 사례일 뿐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실에 저항합니다. 유럽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적도 위협도 아닙니다. 중국은 무역과 환경 보호에서 유럽과 자연스러운 동반자입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라 하면서 이렇게 제프리 sak스 교수가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금융 세력 또는 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죠. 그러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트럼프의 내각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을 해 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이렇게 그 평화 중재안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행동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일기 때는 유럽에 있었던 솔레이마니를 폭격해서 죽였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본다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인접해 있었던 시리아의 와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도 그리고 예멘도 그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주변에 가고 있는 친이스라엘 국가들의 어떤 배들을 그리고 미국의 인의 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줬고, 그리고 이란은 전격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란의 무기들을 이스라엘의 적국들에게 이렇게 대주면서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싸우게 만들어주고, 또한 이란은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진실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강력한 미사일 공격력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중동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카잘리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있는 미국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에 대해서도 끝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교역량을 본다 그러면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 이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협중정서를 퍼뜨린다고 하면은 과연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서 수입 이런 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한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빚으로 만들어진 빚공화국 대한민국이 과연 경제적인 위기를 중국을 배제한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또한 미국은 지금 한국의 기존 관세보다 4배의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한국은 과연 미국의 끄댕이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이 2025년부터 해서 뭐 이 몇 년 안을 정말 슬기롭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본다고 하면 윤석열 비상계엄령 쇼를 통해서 지금 한국은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제 현중의 정서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그런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국제 질서를 봐야지 자신이
어떤 프로파간다에 속아가지고 현중 너는 화교냐 하면서 아직도 손가락 총을 들이대는 옛날 그 발상들이 있죠. 그 미 군정 대리 정권 이승만 정권과 그리고 군사 정권에서 손가락 총을 이용해서 너 빨갱이지 하면서 그때 그들을 어떤 재판도 없이 죽였던 시절처럼 지금도 손가락 총으로 너 화교지, 너 중국인이지 이렇게 하면서 중국 이런 혐중 사상이 이렇게 그 혐중 사상 이런 것들이 물들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트럼프와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2월 28일 날 있었고 그 이후에 유럽 정치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카야 칼라스 유럽 위원회 부의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자에 맞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독일 총리 후보 프리드히 메르츠, 친애하는 볼로드미르 우리는 좋은 때와 시련의 때 모두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 이 끔찍한 전쟁에서 침략자와 피해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얘도 사이코패스입니다. 퇴임하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우크라이나인들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얘는 뭐 더 완전 사이코패스네. 뭔지 뭐 얘가 뭐 머리가 지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돼지만도 못하죠. 예. 독일 외무장관, 뭐 아넬레나 베어백, 우크라이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유럽 및 그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우크라이나 난민들 다 받아들이세요. 독일로. 그래, 먹여 살리든지.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3년 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것은 옳은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망하는 겁니다. 예, 마카롱이나 실컷 드세요.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드 린케비치, 우크라이나는 많은 친구와 파트너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고기밥으로 120만에서 150만 명이 갈려나갔고 몇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다 뺏기고 뭐 라트비아가 안 뺏겼으니까 그러겠죠. 예, 사이코패스. 리투아니아 대통령 가타나스 다우세다는 간결하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네가 총 들고 가서 싸우세요. 우크라이나의 오랜 지지자인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의 엑스피드를 보면 그는 이전에 맛있는 저녁 식사와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즐겼다. 얘가 진짜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머리는 막 흐트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지금처럼 유럽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협정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영원한 내립국으로 남게 될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크렘린은 오데사 함락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면서 제프리 짝스 교수의 유럽의회 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식민지 상태이고, 미국의 식민지, 그리고 입김이 가득한 상태에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찌르는 창 또는 북을 찌르는 창.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동북아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 될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활성화되고 그들은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